네, 이문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생태적 상상력 기본소득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영광 시인님께서 그 선생님의 최근 시집에 대해 대전란의 화염과 비명 속에서 신음하는 지구와 그 문명 폭주와 기후위기라는 대재앙 속에 제 발로 들어섰다. 이런 상황을 예리하게 읽어냈다고 표현하셨어요. 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영광 시인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후배 시인인데요. 이건 빈말이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젠 시는 안 써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시를 잘 쓰는 후배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중에 부러워하는 시인 중에 하나가 이영광 시인인데요. 너무 이게 과장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제 발로 들어섰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좀 맨정신이라면 기후 위기로 대표되는 이 위기 상황 속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 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 발로 빨려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표현할 때 생태적 상상력의 시인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시에서 몽상, 편력, 산책, 느림, 농업, 오지와 같은 열쇠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생태적 상상력을 지향해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생태적 상상력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몽상에서 오지 제국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의 어떤 그 문학적 생애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모든 진정한 시인은 심오한 생태학자다. 이게 김종철 선생님이 녹색평론에 늘 싣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 젊은 시절의 시는 몽상, 편력, 서정시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은 제가 이제 84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온 건데 사회에 나와서 한 2, 3년은 제가 일과 문학을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어요. 낮에는 기자 생활을 하고 해가 지고 나면 시인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 경계가 어느 날부터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시적 삶에 자꾸 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생태주의라는 말을 알기 전에 이미 제 몸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 산업 문명의 어떤 문제점들을 자각 증세가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일종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두 번째 시집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그리고 그때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게으름의 찬양이라는 그런 책이 아주 얇은 자크 러클레르크의 벨기에 학술원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한 연설문하고 몇 개 짧은 에세이가 실려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이 저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른바 생태라는 말은 제가 쓰지를 않았고요. 그때는 산책, 느림 이런 걸로 산업문명, 자본주의, 도시적 삶에 한번 저항을 해보자. 거리를 둬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이 됐고 91년에 이제 녹색평론이 창간됐는데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이론이 있구나. 이런 대안이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기존의 그 일반적인 문학으로부터는 좀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녹색평론에 나오는 상상력이 이 문학이 갖고 있는 상상력보다 저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어떤 전환이 저한테 찾아온 것이죠. 러클레르크하고 김종철 선생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다른 데가 있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잘 살았겠죠. 그 선생님이 표현해 주신 이제 문학적 상상력 그 전의 것과 어떻게 다른 차이가 어떤 걸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쓸모 없음으로 이제 쓸모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녹색평론에서 나오는 상상력이라는 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고 만다. 그런 아주 실질적인 상상력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자각, 몽상, 그 편력, 산책, 느림 이런 걸 자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달화할 수 있었던 거 없는 거를 달화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고 싶었는데 네. 그 두 분이 세게 때리신 거죠. 울어야 할 이유. 여기는 러클레르크와 여기는 녹색평론. 녹색평론 발행인이신 김종철 선생님을 쫓으시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려
하신다는 그런 사실이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선생님하고는 좀 언제 만나신 걸까요? 2002년인가 3년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책을 같이 만들자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2001년 가을에 제가 시사저널 기자할 때 녹색평론 그 10주년을 맞아서 제가 인터뷰를 간 적이 있어요. 카메라 들고. 그때 처음 뵀죠. 물론 그 전에 그 녹색평론이 나오면 또는 녹색평론에서 단행본이 나오면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매번. 술자리에서 제가 그랬죠. 난 녹색평론 서울 특파원이다. 자임을 했어요. 근데 아마 김종철 선생님께서 그 시사전을 쭉 이렇게 읽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인연은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서평을 제일 먼저 실은 매체가 시사저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가서 뭐 편집에도 관여하고 뭐 기획안도 내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편집 자문위원인데 한 10분, 많을 땐 10분 정도 모이잖아요. 그럼 뭐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듣고 적고 죄송합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뭐 전 세계 주요 그 매체 뭐 가디언부터 시작해서 뭐 NYT 뭐 다 일본의 색깔이 뭐 다 읽으시는 분이에요. 국내 뭐 언론은 물론이고 끝없이 공부하셨어요. 끝없이. 원래 문학 비평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 이 불소 문제를 가지고 이 현실 세계하고 싸워서 영문학하고 문학 비평하고 불소화 이거하고 뭐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이 산업 문명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 모든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글이든 강연이든 뭐 현장이든 가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지구에 와서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에게 복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분들. 만난 건 복인데 그분들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부담. 말씀 중에 녹색평론에서 하셨던 일들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녹색평론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녹색평론을 읽으면서 자기 삶이든 뭐 사회를 바꾸기 위한 작은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던져주실 말이 있으면 한마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색평론에서 한 일은 거의 없고요. 가끔 뭐 이렇게 특집 기획을 도움 필자가 있으면 추천을 하는 경우인데요. 뭐 저는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평론 때문에 삶의 방식을 또는 가치관을 바꾸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오히려 존경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녹색평론을 안 읽어요. 그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대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녹색평론을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뭐 큰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셈이죠. 저는 그 젊은 분들이 좀 녹색평론을 좀 읽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선생님을 추모하는 시 남녘 49제 예. 이제 거기서 김종철을 계승하되 김종철과 더불어 또 김종철을 넘어서려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김종철이 필요하다. 그건 어떤 의미로 쓰신 걸까요?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국한을 시키자면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 현실과 만나게 하느냐 그거죠. 그 만나게 하면 내가 또 다른 김종철이 되는 것이겠죠. 뭐 귀농 귀촌을 하거나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거나 뭐 아니면 정치를 개혁하거나 어쨌든 기존에 좋지 않은 것들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새로운 김종철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두 분도 김종철이죠. 세상을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나만의 김종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럼 선생님은 그 실천으로 올해 종묘 탑골공원에서 열린 60+ 기후행동을 출범시킨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그 출범시킨 분들이 있으세요. 그야말로 실천가 활동가 촉진자들이고요. 저는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뭐 거기 뭐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가서 뭘 쓰라고 하면 쓰고 뭐 이렇게 대필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노년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지구 위기,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선생님이 그 선언문도 작성하셨다고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뭐 그 쓰라고 해서 쓴 거죠. 그리고 그 선언문의 골자는 아까 맨 앞에 읽어드린
기본소득 창간 그 축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첫 문장이 거의 비슷해요. 어린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다. 젊은 친구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볼 수가 없다. 지금 60+ 이후가 우리나라로 치면 근대화, 뭐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의 열매를 다 따먹은 아주 파렴치한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다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이놈들아.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잖아요. 그 너희들은 왜 공부를 안 해? 왜 열심히 살지 않아? 왜 꿈이 없어? 저는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창립식 때 만들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들 미래가 없어요. 저는 노인들의 각성운동, 노인들의 실천운동,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뀌어요. 그리고 노인이 달라지면 저절로 청장년, 어린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 미래 세대들 바뀝니다. 이대로 가면 이건 인류사적인 범죄예요. 이 노인들이 이대로 누리다가 가면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쓰기를 좋아해요. 인류세가 도래했는데 인류가 노인이 먼저 반성하고 전원하지 않으면 인류세는 30년 안에 끝날 수 있겠죠. 지구가 뜨거워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인류세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제가 맥박이 빨라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60+ 이상의, 이렇게 60대 이상의 참여 대상을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했는데 선생님 답변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뭐 한국으로 보면 전쟁 이후에 산업화 근대화의 네. 일군 이게 열매를 받아 안았던 분들이고 이제 그게 환경과 미래 세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불편함이 아니라 범죄라니까요. 범죄이고 이거 횡령이에요, 횡령. 네.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횡령이라고, 횡령.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60대에 관한 거예요. 노년생인데,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12명 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렇죠, 네. 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10명 중에 15명 또 늘어났어요, 지금. 선생님도 이제 60+ 이상이었고 이제 기후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보면 청소년,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세대들의 기후 활동가들에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아니, 뭐 저는 없어요. 뭐 잘 하고 계신데 그걸 안 하는 청년들한테는 할 말이 많죠. 어디다 제가 쓰기도 했지만 지금 청년들 보면 이 경제적 공포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술가들이 예체능 예술가들이 돈 없이도 돈을 적게 가지고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줘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안 들어요. 뭐 저도 기후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으로서 사실 그런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이 느림하고 산책할 수 없잖아요. 이전에는 뭐 80년대는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기회들을 뚫어주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게 노년의 역할이 아닐까. 노년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산을 뭐 자기 혈연한테 줄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거. 그 20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 그래서 그런 운동도 앞으로 펼치려고 그래요. 다 환원하라 그러면 뭐 아까워하니까 1%든 뭐 5%든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뭐 기여를 해라. 뭐 기본소득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선생님? 회의하면 궁금한데요. 당장 5월 22일이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리산의 구상나무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돼서 거기 가서 그 지리산 활동가 분들하고 60+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단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노년분들이 60 더하기 분들이 거기 가서 같이 뭐 조촐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아직은 뭐 그 납세자의 날에는 국회 앞에 가서 내가 낸 세금을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써라. 뭐 그런 활동도 했고요. 뭐 그런 활동을 하는 한편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노년들로 하여금
각성에 이르는 방법은 자서전을 쓰게 하는 거다. 그런 자서전 학교를 곳곳에 뭐 만들자. 그리고 자서전이 만일에 힘들다면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뭐 합창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쨌든 그 지금 은퇴하는 이 은퇴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면 그 각자 개개인들이 삶이 황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큰 병이잖아요. 지금. 저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재탄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60+ 기후행동이 아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준비할 겁니다. 어떤 측면에 자기 성찰과 재탄생 방법의 하나로도 60+ 기후행동이 해야죠. 포함이 되겠습니다. 뭐 나가서 뭐 시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노년 세대로서 세상을 향해서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쓰면 되게 우울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예. 그게 좋기 때문에 다시 물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느리고 산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60+한테도 사실 돌아보야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13년, 14년째 그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제가 주는 주제가 선생님 생애에서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써라.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학교가 아니라 일반 시민 한 500여 명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500여 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3살부터 팔순 할머니까지 뭐 직업은 뭐 다 다양합니다. 대통령하고 검찰총장 빼고 다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제가 여쭤봅니다. 이 주제로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냐? 그럼 답이 하나예요. 똑같아요. 놀랍게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예요. 저는 한국 사회가 왜 문제냐? 증거를 대라. 그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더 심각하냐면 제가 지하철 뭐 3호선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질문해서 그런 답이 나왔다면 저는 별로 충격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 뭐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의한 분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원해서 글쓰기를 원해서 온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평균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지경입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성찰을 하려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안 돌아봅니다. 그렇다고 뭐 앞을 보느냐? 안 봐요. 이 글쓰기의 마지막 주제가 당신이 선생님이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설계해서 짓고 산다면 어디에다가 어떤 집을 짓고 싶으냐. 500여 명 중에 3명 빼고는 다 시골이에요. 그리고 다 하늘이 보이는 넓은 천창. 그리고 텃밭이 앞뒤에 있고, 예? 절반은 한옥. 그리고 큰 거실이 꼭 하나씩 있어요. 그건 동네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겠다. 남자들은 지하에 반드시 홈바. 여자들은 2층에 조그만 다락방 하나. 이게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 로망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현재가 있느냐? 과거하고 미래 없는 현재가 어디 있어요? 좀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무슨 신이 계신 것 같아. 나는 원래 무신론자인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아니 신이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게 이런 사회가 지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글쓰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이 소비 문화 중심, 자본주의 중심의 이런 사회를 좀 바꿔나가길 원하는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러면 60+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각 영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쭉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아까 말씀하신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기후위기나 현재처럼 기후위기 심각성, 미래에 대한 본인들이 뭔가 수탈을 갖다
착취해갔다.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특히나 뭐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후 대재앙에 관심도 없는 거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딜레마죠. 그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몇 프로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투표에 나타나질 않잖아요. 삶의 변화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원인이 뭔가? 기후 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요, 우리 이 호모사피엔스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더라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토끼하고 다르지 않대요. 그리고 그 에드워드 윌슨의 책을 보면 구석기의 저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문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80억에 달하는 우리의 이 인지 구조, 특히 감정, 뭐 이 시스템은 12,000년 이전, 신석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인류라는 건 평균 50명이 무리를 지어 살았잖아요. 150명이 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 뇌는 진화를 한 거기까지인데 지금 보세요, 우리. 너무 큰 규모에서 너무 엄청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심리학을 보면 이런 아주 재미있는 서퍼가 나옵니다.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등에 타서 과학 저널을 읽고 있는데 코끼리는 실제로 바나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닌다. 우리 이성이 우리 감정을 다 조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그 조련사가 이를테면 뭐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교육자든 무언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코끼리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책 뒤에 보면 방법이 수십 가지가 나와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게 이 환경단체에서 기후 문제를 대중들한테 알릴 때 북극곰 쓰지 말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그리고 결국은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이런 건데 지금 저 운동하시는 분들을 활동하시는 분 평생 하신 분들 가끔 만나 뵈면 그 틀이 여전히 있어요. 뭐 세게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응? 그래서 저는 60% 기후행동 안에서 아주 소수자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근데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보면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써왔던 언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뭐 운동권적인 얘기,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그게 관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청소년이나 청년 활동가들을 보면 그들의 직접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성찰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자기 이야기가 있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걸 이렇게 건드려주는 촉진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성찰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 민주주의의 핵심은 전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자기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자기 소비나 하지. 자기 표현.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정말 이렇게 브로드한 주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글쓰기로 돌아가는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로 돌아가는 시기.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는 방법들을 대단히 많이 있어요. 뭐 명상을 하든, 뭐 산책을 하든, 뭐 여행을 가든, 뭐 친구들하고 아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든. 우선 멈춰야 돼. 한 걸음 벗어나야 자기 성찰이 가능한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적 공포 때문에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돈을 벌지 못하면 죽는 줄 안다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회적 압박을 견뎌낼 무슨 면역력이나 뭐 다른 걸 생각하는 이런 힘들이 갈수록 없어져요. 갈수록.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늘 지켜보는데 애들이 과제를 내주면 다 해요. 야, 이거 이 시청자 교실인데 날씨 좋아서 어디 가고 싶으면 가. 저 출석으로 인정해 줄게. 근데 딱 이번 학기에 딱 한 놈이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악과야. 저는 경제 경영 이쪽 전공하는 놈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출석 꼬박꼬박하고 왜 출석 안 부르냐고. 갈수록 심해요. 부모님께 다 미안해요. 우리 때는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벗어나나. 그 이른바 살부 의식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아버지가 된다. 근데 실제로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가 아버지가 못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한테 미안해하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된다.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경제적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대 60 플러스부터가 사실 자신을 돌아봐야만 이 청년들이 또다시 그런 기회를 예, 얻을 수 예. 있는 그런 이제 순환의 구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성찰 그리고 돌아보기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갖는 생태적 상상력. 근데 이 3부에서는 사실 근데 그런 생태적 상상력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태적 상상력을 갖기에도 너무 어려운 조건을 가진 이들. 가교로서의 기본소득이 가능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부를 좀 기대해 주시면은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의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